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물가 어떤 것 같으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 모자 살인 사건 용의자였던 작은 아들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죠. 이 내용은 사건 Y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마이너스 0.04%포인트 이제 감소를 기록한 건데요. 물가 지수가 이렇게 이제 감소한 건 지난 1965년 이 통계 작성 이후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셋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건 이제 이 농산물 가격, 그리고 크게 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뽑히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7.3% 떨어뜨리면서 전체 물가 지수를 0.59%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인데요. 에너지 가격, 특히나 이제 석유류 가격은 이제 국제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LPG, 석유화가스 부분에 이제 물가 하락세가 컸고요. 세 번째가 이 건강성 보험과 같은 이제 정부가 이제 하는 정책 영향, 무상급식과 같은 이제 물가 정책 영향도 0.2%포인트 물가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는 점, 네네.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돼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은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항상 이러는 것 같은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81이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0%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게 되면 지난해 동월보다는 0.038 하락한 거다. 소장님 연락됐습니까? 연결됐습니까? 네네. 예, 아까 죄송한데요. 그 다음부터 좀 연결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네. 사실은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더 무서운데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물건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고요. 이 낮은 가격에도 물건을 안 팔리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은 일자리, 이 기업이 인력 구조 조정을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게 다시 소비를 줄여들면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이 되는데, 이 디플레이션의 전형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당장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뒤의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한국은행은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건 지난해 높았던 농축수산물 가격, 기름 가격이 이제 올해 안정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말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1%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오늘입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을 내놓은 지 2달 만에 이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대책을 통해서 이 부진한 내수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서 이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좀 참여할 것으로 거론되었던 유럽 기업들이 입찰에 아직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첫 단계인 예비 입찰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SK, GS, CJ, 한화 등이 모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제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3곳을 포함해서 총 5곳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3파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그룹,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이 강성부, KCGI 펀드, 여기에다가 대형증권사인 미래세태와 HTC 현대산업개발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문제는 과도한 인수 비용과 부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건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을 다 사기 위해서는 이제 통매각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과 더불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한꺼번에 이른바 통매각 원칙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인수하기 위해서는 2조 원 안팎의 인수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수익성도 좋지 않아서 지금 이 숨겨진 부채가 9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유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호산업은 이번 주 중으로 최종 후보군 리스트를 추리고 한 달 정도의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연말경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통매각을 해야 되고 그 통매각 하는데 2조 정도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 또 숨겨진 부채가 9조 정도 된다.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국산 불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더 이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일본산 고순도 이 불화수소를 사용하던 일부 반도체 공정에 이 국산품을 대체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업체 가운데 솔브레인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제조한 불화수소를 납품받아서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회사는 이제 중국산 수입해서 일본 업체 못지않은 이제 순도, 5-9급 순도의 불화수소를 액상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삼성전자는 이제 7월 초였습니다.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한 이 반도체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그 이후 줄곧 이제 제품의 공정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한편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의 불화수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국산화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반도체 생산에 공정에 투입된 이제 국산 불화수소는 이제 일부 공정에만 투입하고 앞으로 이제 투입하는 공정을 더 늘려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본 기업들의 조바심이 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찰떡궁합을 자랑하시는 두 분, 모든 사건을 꿰뚫어보면서 아주 이상한 카리스마를 또 같이 뿜어내시는 두 분이죠. 백기정과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지난 1일 새벽에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와
그 50대의 지체장의 아들이 함께 피살당한 채 발견된 충격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타 흔적이 많았다 그러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그 숨진 노인의 둘째 아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도망갔나 보다 했는데 어제 오전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도 없었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준 팀장님. 네.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울하고 슬픈 그 간병 살인으로 지금 결말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일 새벽 4시경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처음에 신고는 새벽 3시쯤에 굉장히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4시쯤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 안방에서는 54세 된 신모 씨가 사망해 있고요. 그다음에 88세 된 노모는 이제 거실 쪽에서 사망해 있었는데 네. 경찰이 현장에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본 것은 운동 기구가 혈흔이 묻은 상태에서 같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CCTV를 추적을 했는데 함께 간병을 했던 그 51세 된 동생이자 둘째 아들이 네. 빠져나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간병살인이라기보담도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고 수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은 3일 10시에 서울 한강 그 강나루 수중에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발견이 됐는데 이분들의 이제 가족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는 병환을 앓고 계셨는데 올 봄부터 치매가 이제 악화가 되신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그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큰아들이죠. 54세 된 큰아들은 이 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네. 점점 악화가 돼서 이제 휠체어가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점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식사를 하는데 씹지를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요양보호사라든가 활동보조인이 새벽과 야간에는 도와줄 수가 없는 이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일 근로자로 일용직 근로자에 종사하는 둘째 아들이 모든 일을 집어치우고 어머니와 그다음에 형을 돌보았는데 네. 형이 증세가 악화되면서 아마 갈등이 좀 심했던 그런 전언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간병 살인을 한 게 아닌가. 이제 현재 경찰 수사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살 증거가 전혀 없다. 다른 네. 사람이 외부에서 침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간병 살인이 아닌가 하는 걸로 이 수사가 이 종결이 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둘째 아들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신림동에 있었던 탈북 모자의 사망 사건 네.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뭔가 이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오히려 커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몸이 불편한 노모 그리고 지체 장애인인 중년의 형 이런 사람들 돌보다가 간병살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둘째의 마음 또 이 첫째 형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비극 안에 숨어있는 비극이 마치 터져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세 사람을 한번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분은 일단 88세, 80대 후반이면 이제 거의 90세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노모의 평생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평생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아들을 살피면서 그다음에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생활고도 엄청났을 거고요. 남편도 빨리 돌아갔고요. 이 평생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큰아들을 보면 청년기를 지나면서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구멍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넘길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권리 하나 없이 의무로 떠받쳐야 되는 이 동생의 무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버거운 그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고 서로 간에 물고 물려있는 부양의 의무선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활동보조인이 옆에 도와준다 하더라도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더 많은 시간은 오롯이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네. 이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사람은 둘째였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가족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둘째가 그래도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시선에 마저도 갇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그 초기를 넘어서 중기를 넘어갔다는 건 갈등이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주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형이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무게까지도 어쩌면 이 가족의 갈등이 굉장히 오랜 시간 폭발적 요소들 많이 주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백계정 팀장님. 네. 그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이제 되는데 아마도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무려 30년 동안이나 노모와 지체 장애인 형을 자기가 다 책임을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보면 간병살인으로 기결이 되고는 있지만 네. 얼마나 그 무게가 힘이 들었을까. 네. 사실은 간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 직장의 후배가 거의 10몇 년 동안을 부인이 일찍 조기 치매가 와가지고 간병을 네. 하는 그 후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면서도 본인이 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형, 선배,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좀 어렵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동생은 보세요. 어머니가 신체적인 어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중증이 되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형이 54세 된 형이 정말 하반신 마비된 상태에서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네. 또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잠시도 이동을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몸을 씻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용변 대소변을 보는 이런 형태까지 모두 돌봐줘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CCTV 동선 추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바로 그 한강으로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바로요?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망설이지도 않고 곧바로.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동생이 느끼는 이 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도 못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간병 살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간병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다음에 한패해지는 그런 걸 느꼈을까 싶을 때 과연 이 짐을 국가라는 명제 속에서 국민 한 사람이 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처럼 정말로 진정한 복지라는 게 뭘까? 찾아가는 복지 이런 건 정말 없을까라고 하는데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제 그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느낀 압박감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간병을 실제 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을 죽이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죽고 싶어서 돌볼 사람이 없는데 가족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족 살인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뭐 이들을 죽이고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내가 너무 스스로가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상대방 그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오히려 이 거꾸로네요 방향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 오랫동안 장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굉장히 많은 부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이 보호자들의 심각한 우울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30년의 세월이 누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우리가 이 극단적인 선택이 야 어떻게 가족을 잃어나 결국 그래도 가족에게
이러면 안 돼라는 결론으로 가긴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경험하기 어려운 이 누적된 고통이 과연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는가. 지금 현재 보시면 요양보호사도 가고요. 네. 어르신을 위해서는 또 활동보조인도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서비스라는 게 많이 제공되고 있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누군가에겐 더 필요한 상황이 있더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뭐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뭐 등급을 없애고 뭐 경중 정도로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곤 했는데 네. 지원에 대해서는 좀 등급을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를 가게 될 거다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그 사례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우선 2018년도 통계를 보면요. 우선 네. 치매 말씀하셨는데 치매 환자가 7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00만 명이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면은 이 치매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어떤 그 예산이나 인력이 들어가는데 많이 가족이 느끼는 것 같으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례도 있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2월 달에 40대 아들이 10년 넘게 그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고 본인도 네네,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죠. 했고요. 7월 달에는 더 진짜 부부가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이긴 하지만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아픈 아내를 돌봐옵니다. 모든 걸 올인을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이제 심장 질환을 앓던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니까 네. 결국은 간호를 포기하고 이 부인을 결국은 살해하는 이런 형태가 생긴단 말이죠. 네. 이렇다고 하면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고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복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또 저는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 얘기를 좀 해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일일 가구를 방문하는 그 방범 진단을 했었던 게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자체하고 경찰이 연계를 해서 물론 바쁜 업무이긴 하지만 순찰 시간에 이 섹터를 정해서 함께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도 좀 하나 만들어서 진짜 관내에 살고 있는 이런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 좀 도울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노인 보호 요양시설이라든가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걸 케어 매니저 제도라는 걸 또 통해 가지고 고령 환자에 대한 간병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간병인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만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의료적 처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이분들이 막상 현장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은 뭐냐? 피고용인이에요. 내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냈고 너는 내 덕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청하면 이런 건 해줘야 돼. 굉장히 심각한 여러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굉장히 많이 당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이 많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것도 그러합니다만 이런 요양사들을 위한 또 다른 케어, 이중 케어, 삼중 케어가 다들 돼야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복지의 세분화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 가족이 겪고 있는 2중, 3중, 4중의 이 여러 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쩌면 누군가에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아직 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세분화하고 시간에 대한 상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누어서 거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복지 시스템도 좋지만 그 안쪽에 세부적인 세련미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야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 그거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말 그대로 복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등급제를 사실 철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거리를 나서서 이거 제대로 된 등급제 철폐를 제대로 해라. 지금 하는 거는 중증 장애인 걸 뺏어가지고 경증 장애인한테 그냥 퍼주는 것밖에 더 되냐 뭐 이러면서 한번 그 큰 시위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극단적 선택하신 분도 혼자 이걸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일을 벌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3723 쓰시는 분께서 청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고달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센터 등 연금공단 등급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비용도 서민이 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7333 쓰신 분께서는 안타까운데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정책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이라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고 현장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정책도 그렇고 장기 요양 서비스도 그렇고 사실상 그 사용자나 이용자나 또 그 전반적인 수혜를 받는 분들도 우리가 이거를 뭐 더 받는다 덜 받는다 고맙다 안 떠나서 진짜 필요한 곳에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살던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머물며 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삶의 질의 문제예요. 단순한 치료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보다 고차원적인 복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주제가 너무 어두우니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맨스 스캠, 이것도 사실 썩 밝은 주제라고 하기도 곤란한데 로맨스 스캠이라고 아시죠? 네. 예, 이게 뭡니까, 팀장님? 예, 로맨스 스캠 이제 화제가 됐었죠.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무역하는 거래 기업체의 그 대금을 가로채는 이제 스캠이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네. 신종 사기를 뜻하는 스캠. 그래서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내 사랑 아만다 엠버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의 영국 간호장교라고 해가지고 메일에다가 멋진 금발의 여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연애 편지로 이장한 펜팔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네. 형태냐면 당신 없는 세상은 색깔 없는 무지개 뭐 맨발 신발 없는 맨발 안고 없는 찐빵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다 바쳐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했지만 I can start loving you 뭐 forever 영원히 내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런 형태 이런 메일을 받으니까 머리에 무지개 끼고 눈에 콩깍지 끼고 마음에 이게 안개가 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뭐라고 끼는군요.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뭐 이제 그 전쟁터에서 네. 총을 맞았는데 방탄복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사연을 주면서 결국은 돈을 요구를 해요. 점차. 그러니까 친분을 쌓아놓고. 이래서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여성에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생각이 들어서 수천에서 수억 원의 돈을 송금을 합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네. 내 사랑 아만다 멤버를 잡고 보니까 네. 카메룬 난민이 어머나. 아만다 멤버로 이장을 해서 남자가. 네 여자하고 같이 공범이 국제 사기 범죄 조직이었던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발 우리 그 애청자 출발 새 아침 애청자 여러분은 이런 로맨스 스캠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연간 11만 건의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인터넷 메일 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검거율은 78% 8만여 건이 검거가 되긴 하지만 네. 특히 국제 사기 범죄 조직은 이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체포가 어렵고 그다음에 피해품도 해소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말씀을 들었고 보니까 참 요즘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실제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실제 있었어요. 지금 그 미군 속이라고 속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내인이 국내인을 상대로 이 메일로 연설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내 생일 네. 좋은 선물을 기대를 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전이 필요해. 뭐 이런 또 합의가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뭐 큰 처벌을 받게 되겠는데 좀 도와줘. 이런 형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콩깍지 끼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메일에 보내온 그 묘령의 신비주의로 보이는 여성, 아름다운 여성을 혼자서 아 이건 진짜야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로맨스 스캠 이런 피해를 당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건의 이런 메일이나 인터넷 사기 중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이다 하는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미군 로봇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SNS로 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요새 그렇게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낚인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남성이 낚이는 거야? 네, 네, 낚이는 거죠. 피싱 이거는 당하는 일종의 여자들도 많이 낚인다더니. 특별히 요새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남녀 구분이 없이. 고독한 자들의 그 고독의 틈을 파고드는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이라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또 심심합니까? 그런 과정에 뭔가 새로운 꽃을 피우고자 하는 인종 욕구가 있는 분들이 이런 데 많이 좀 섞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수법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글자를 몇 번 오고 가면서 그 마음을 훔쳐서 그러니까. 돈을 인출해내는가. 사랑을 통해 돈을 인출한다는 건 엄청난 기술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막상 걸려도 어떻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등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나의 연애사를 3명은 알아야 된다. 3명. 세 명. 3명이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죠. 적어도 내 주변에 나와 엄마, 가까운 아빠?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보통 중년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드시고요. 가능하면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나의 연애를 알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독한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이 사랑의 독침을 맞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 독침 나왔습니다. 정말. 예, 팀장님. 예. 네. 이 로맨스 스캠인데요. 사랑은 국경이 없다라고 하죠. 네. 사랑의 국경이 있거든요. 범죄도 국경이 없다. 범죄도 국경이 그래요? 있습니다. 국경이 그래서 있어요? 이게 조심하시는 부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기 특히 국제범죄 조직이 일으키는 이런 어떤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범죄는 네. 정말 잡을 수도 없고 피해보기 쉽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로맨스 스캠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그냥 허황된 그러니까 뭐 유명인의 상속인이다 이런 가장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소위 소탐대실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낸다고 하는 측면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심리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하면 내가 10억이나 2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결국 소탐대실하는 사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얘기 같아요. 제가 귀가 좀 팔랑귀여가지고 남이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이 10을 얘기하면 혼자 12를 상상하고 막 12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이러면서 결국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왜 그럽니까? 이런 심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개인의 마음의 취약성도 있겠지만 이 사기라고 하는 건 마음 먹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우리가 결코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마음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심정적인 신뢰감을 확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포로가 된 상태여서 돈이 나올 정도면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을 때 우리가 혼자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옳다 생각하지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라 특별히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온다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까 팀장님께서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좀 친해지고 나면 내가 뭐 형편이 어렵다든가 갑자기 뭐 아주 사소한 돈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말해서 달라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나한테 돈 달라 그런 사람은 우리 여자들은 좀 경계하거든요. 나한테 뭘 좀 줘야죠. 뭘 선물이라도. 그러니까요. 그 수법이거든요. 이런 네. 거예요. 네. 어느 그 부부 이야기가 있죠. 네. 실질적으로 결혼까지 한 부부가 나중에 파경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네. 선물을 뭐 다이아몬드 뭐 몇 킬짜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여러 가지 여자에게? 남자가 그래서 네. 구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마음이 혹해서 나중에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하게 된 그 결론을 이혼했어요, 말씀드리면 이혼하게 된 네. 그 원인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나한테 선물했던 게 모두 짭퉁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통상 이런 게 있어요.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로이어. 근데 내가 변호사인데 감히 나한테 누가 사기를 치겠어라고 하는 자기 직책에 대한 직업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기꾼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제가 현장에 일선에 있을 때 보면 법조인 가족들이 상당히 사기를 많이 당해요. 네, 그건 맞아요. 뭐냐면 네. 내가 판사의 가족이고 내가 검사의 가족이고 내가 변호사인데 감히 우리한테 사기를 치겠어 하는 이런 믿음, 자가당착이죠. 근데 그걸 노리고 범죄인들은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인들은 그걸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큰 피해를 당하거든요. 경찰들도 그런 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형사인데 감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런데 그 심리를 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 그래서 이 소탐대실이라는 부분이 사기죄에 상당히 수법으로 작용을 하는 건 적은 걸 줘요. 그리고 나중에 큰 걸 가져가는 사기 수법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결코 이 욕심내지 마라 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사기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9992 쓰시는 분께서요. 저한테도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으로 많이 오던데요. 제시카? 제시카. 네. 근데 영어 알러지가 있어서 차단을 한데 그럼 차단하면 또 온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7333 쓰시는 분께서 두 분 찰떡궁합 인정합니다. 매일 심각한 사안 다루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나가서 찰떡 사서 드세요. 네, 오늘 말씀 몇 개 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군 간에 우리가 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현명한 그런 대처를 꼭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을 한 번씩 꼭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대로라면은 전 세계에 우길기를 사용한 응원전이 생중계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잠시 후 4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다음 타임에 나올 얘기가 뉴스 탐구생활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얼굴은 알았지만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축구나 이런 스포츠를 제가 안 좋아했기 때문에 원래는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이 코너 맡으면서 최동호 그 소장하고 같이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또 그 체육사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너를 사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다리면서 뭔가 관심이 생기는 찰나에 이제 최동호 스포츠 센터장님하고 뭔가 행정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면 아마도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순서 기다리시면서요, 보내주신 문자가 많아서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얘기 중에서요, 066 하나 쓰시는 분, 노영희 변호사님 가면 갈수록 응이 가네요. 예. 응은 제가 뭔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4867 쓰시는 분께서 짝퉁 다이아라고 해서 파혼을 했다니,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군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2921 쓰시는 분께서요. 학생 상담을 수십 년간 한 사람으로서 많은 엄마가 아빠 모르게 자녀를 여러 방면에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조국 그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지는 말아줍시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정도의 문자가 많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 또 보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은, 와서 얘기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M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뜨거운 스포츠 뉴스를 준비해 오셨는가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아, 그래요? 뭔데요? 예, 그러니까 열광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일종의 분노, 화가 답답함, 나서? 예, 이런 것도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이 국내 방송사가 내년에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이 청천 우길기, 보통 우리가 우길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이거를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답변이 왔는데, 네.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청천 우길기를 이 경기장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길기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정치적 선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도쿄올림픽에서 내년에 그 경기장마다 청천 우길기가 나부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천 우길기는 우리도 싫어하지만 중국인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이 청천 우길기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제국주의 일본이 이 전쟁을 할 때 일본 해군기로 사용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7년에 2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프로축구팀인 수원 삼성이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하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일본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 대형 이 청천 우길기를 가지고 와서 응원을 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항의를 했죠. 네. 항의를 해서 이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이 가와사키 구단에다가 벌금 $15,000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아시아 지역권, 아시아권에서는 이 청천 우길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포츠 단체에서도 제재가 가해지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이 공식 홈페이지에 청천 우길기를 든 남성 축구 팬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고요. 이 심심치 않게 청천 우길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평창 올림픽 대회 했을 때도요. 예.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한올림픽위원회에다가 독도포기 제외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해가지고. 예.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니까 또 이제 받아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그 IOC의 그 룰을 지키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네. 올림픽의 이 평화와 화합, 정치와 이 거리가 있는 올림픽의 정신을 우리가 준수하는 입장에서 다 규정을 지켰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일본의 분위기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그 우경화 네. 그리고 이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해서도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을 받아서 안전하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그 좋았던 시절이죠.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향수를 통해서 강한 일본을 표방하고 이것을 정권의 지지로 획득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하나의 이벤트로 사용하겠다. 네. 이런 계산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좀 기분 나쁜 게 우기기 이제 전범기가 사실은 더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이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왜 우길기는 이렇게 합니까? 저도 이게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답답한데 가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게 우길기가 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문화적인 영향력과도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저도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에 훨씬 전서부터 이 하켄크로이츠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알게 되죠. 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 하면 네.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전쟁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네. 아, 하켄크로이츠가 이 나치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헐리우드의 영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보면은 이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일본의 영화를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전범을 그린 영화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권 영화는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인들은 이 우길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이 전쟁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역사 교육의 차이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해나면서 이렇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원자 폭탄의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그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이 전후 세대에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축구장에 우길기로 들어오는 일본의 축구 팬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 물론 뭐 제국주의 일본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우익 인사들은 의식적으로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그 젊은 세대들은 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 역사 네.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해 그 유행했던 영화 있죠. 보헤미안 네, 랩소디. 네. 예.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 티저 영상에 우길기가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항의하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미국과 유럽인들은 이 모르죠? 우길기를 모르죠. 삭제합니다. 아, 삭제를 하긴 하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 이 우길기 전범기 정말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군요.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